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말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벙커는 아니지만 서울 모처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전선언 왜 이렇게 서두나? 연내 종전선언 왜 이렇게 강행을 하나에 관한 토론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참 정답이 없는데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관련해서 문제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문구에 따르면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북 비핵화는 제일 끝 순서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문구의 순서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전부터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미군 철수는 사실 어느 정도 가리면서 앞에 부분만 강조하면서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확인이라는 문구를 한반도 비핵화보다 순서상 앞서 넣어놓고 이게 순서상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즉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후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도적 요구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연내에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맞바꿀 수도 있다는 국내 보도가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국내 보도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요. 싱가포르 선언 직후에 보면 8월 달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 상황은 또 급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었고 그 직전에 북한 김영철의 편지 내용이 문제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요구까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미국이 핵 관련 리스트를 당장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그 시한을 설정하라는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외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문제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변화가 미북 관계 진전과 별도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사실상 군축, 군 무력화에 가까운 행위를 1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전선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라인의 첫 단추에 해당되고 처음에는 종전선언만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것들이 등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려면 선결 문제가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국제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나 그러한데요. 즉 전쟁의 후속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전, 전쟁 과정 중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쟁 후까지 그러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그 해결 방도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10만에 가까운 납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송갑석 의원이 북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라서 전쟁 납북자를 실종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법안까지 제출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과 협상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만 있을까?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만 하나?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 당사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한 실질적인 전쟁을 수행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망을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면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문정부의 태도를 보면 남북끼리라도 이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할 태세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과 파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북한은 오늘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의 정세가 요동치면서 연내에 미북 종전선언이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경계와 주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간략히 발제. 네. 그럼 김 박사님 지금 도 변호사님 발제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도무지 우리 민족끼리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종전 선언에 왜 이렇게 북한이 집착하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끼리 저 좀 빼주면 안 될까요? 걔들이 뭐 우리끼리라는 단어를 편할 대로 써먹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핵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끼리가 됩니까? 북핵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남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서두는지 종전선언을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과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뭔가를 지금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필요해요. 합리적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명분상 종전선언 같은 것이 있다면 대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미동맹 체제를 또는 한미동맹 체제의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한미동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관계가 없지만 남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 상태를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그럼 김일성 민족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북한 정권하고 같이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란 단어가 있어요. 김정일 조선이란 말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씁니다. 대련처럼 대꾸처럼 같이 쓰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김일성 민족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받아준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북한이 쓰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좀 상징적인 성격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김씨 정권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민족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예전에 대동아 공영권 그럴 때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뭐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까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광적인 신념이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정점으로 해서 한반도뿐 아니라 뭐 인류를 구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사교 같지 않습니까? 사교인지 아직 모르셨어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교가 맞는 것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의 정치적 수사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표방되는 게 아니고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 고대사를 날조해 가면서까지 그 정당성을 입힌 것이 김일성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사교 체제의 신화 위에서 창안된 우리 민족이라는 그 레토릭을 지금 공식적인 외교적인 장에서 남한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북한에서 그런 주체 사상 우상화가 전개되면서 사실 그전 월북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나마 좀 지탱되던 학문적인 어떤 그 소양이나 높이가 지적인 레벨에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사를 어떤 식으로 왜곡했을까요? 사실 이제 남북한 간에 그 북한이 잘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대사에 대한 연구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상고사 부분은 우리 쪽에서 말이 많고 북한은 그나마 좀 남한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김일성 사망 직전에 북한이 갑자기 단군능을 발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영역을 한반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뭐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공룡 시대를 추정하는 그 역사 연대 추정법을 뭐 1만 년 이하의 단위에다 적용을 해서 가당치 않은 짓을 했었죠. 근데 세계 5대 문명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동강 문명이라는 것을 대동강 문화라는 문명권이라는 것을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결국은 우리 민족 코리안 가대 망상교가 되는 건가요? 그 사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10대 원칙 제2조가 위대한 실온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바뀌었는데 그 조항을 북한에서는 신격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교 집단인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허 위원장님, 네. 그런 그 유일산사 10대 원칙을 다 외우셨습니까? 그걸 외우지 못하고는 그 당 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게 외워지던가요? 받아들여지던가요? 우리가 좀 황당하기로 한 것은 1972년에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북한 헌법하고 당시 김일성 혁명 역사 양력이 그때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그 두 권 책마저도 의무적으로 외우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학교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과목은 제외하고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남한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건 어찌 보면 의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거지요. 그럼 일단은 머리 나쁘면 월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허 위원장님 굉장히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머리가 나쁜데 다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도 변호사님께서 이제 발제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위에는 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치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 질문 제가 우리 윤 의원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잖아요. IQ가 높은 이제 사람들로 유명한데, 그리고 굉장히 경우가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유명한데 이런 신화들이 믿어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를 대국으로 만든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쪽에서도 이런 그 사이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까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이 대한민국에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가 대한민국 내에 번성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뭐 그 이름들을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주에 끌려가는 그 많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인도 많았고 인텔리전트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그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대학 때도 뭐 저기 무슨 휴거가 온다고 해갖고 갑자기 다른 준비하고 10월에 휴거가 왔는데 그날이 왔는데 휴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당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금방 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 그 생각에 지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좀 삼천포로 빠지는 길인데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학생하고 페이스북에서 잠깐 논쟁을 하게 됐었어요. 창피하지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4.3 사건에 대한 얘기, 광주에 대한 얘기,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인.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고등학생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교포가 어디서 그러한 그 정보를 가져왔을까?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했더니 걔가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시 자기가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봤는데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이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아까 구글도 얘기하고 인터넷 속에 있는 많은 우리 그 서치 엔진들 얘기했잖아요. 모든 레퍼런스가 굉장히 좌파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 역사들을 굉장히 왜곡되게 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참 느꼈네요. 이 감성이라는 말이 그 좋게 표현을 하면 뭔가 낭만적인 그 낭만적이라는 말은 또 뭔가 사기나 허위조차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낭만적인 허위에 근거했다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4대강이나 아니면 그 태양강이나 이런 상당히 낭만적인 아름다운 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한 우리 김정섭 기획위원님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북한의 또 혹은 이 남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에 대한 신념, 믿음이 확산되고 이것이 통용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윤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서도 자칭 예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고 또 이단 종교도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통용되는 우리의 어떤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베이스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도 있고 아까 머리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상은 정말 모든 최고의 노력과 두뇌들이 속이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공격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감성적인 면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좀 기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더럽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수도가 상수도를 덮어버린다. 이런 것은 사실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뭐 일정하게 이렇게 사기나 거짓이나 뭔가 상당히 잘못된 감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건절할 필요는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시는 생명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상수도를 덮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시 김 박사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스탠스와 같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누가 이것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가 답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사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양 측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온 얘기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내용 같아요. 하나는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정치 선언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후자는 좋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다 이해하지만 평화적으로 공존한다?
그거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명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얘기 아닌가요? 북한에 김씨 체제가 없다면은 뭐 그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2천만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인질로 잡고 있는 저 체제와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를 할 때 이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예전에 그 주사파 NL이 늘 뭐 80년대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죠. 종전선언, 평화 체제, 뭐 평화 협정. 그런데 실제로 소위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 비핵화 선언 뭐 이런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종전이란 표현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정전 체제를 이제 평화 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을 노력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남북한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 역대로 언행이 일치돼야 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런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외적인 리더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막 해보는 거죠. 그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종전 축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정당화할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그 판문점 선언을 이제 국회 비준을 하자고 하면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까지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 속에 바로 종전 선언 추진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럼 국회가 공식적으로 그걸 추진하겠다고 이제 행정부 플러스 국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죠. 예, 그런데 그 아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청나게 신났죠. 그런 그 인용까지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그런데 그 신나게 되는 열정의 바탕을 저는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얘기와 연결되어서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것은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어떤 몰두할 활동 그런 걸 필요로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프론티어가 주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고구려에게 이렇게 만주 같은 프론티어가 주어지거나 신라에게 해상 활동 같은 그런 프론티어가 주어지면은 아주 열심히 활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론티어가 잘 안 보이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의 한국인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이상으로 무기력 말고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열정이 역 프론티어로 가는 것 같아요. 역 프론티어는 이제 긍정적인 프론티어가 아니라 파괴하는 대로 나갑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주사파 열정 같은 이런 그것은 이 역 프론티어 열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이 그래서 어디서 이게 생겼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프론티어, 예를 들어 자유통일과 같은 그 긍정적인 프론티어를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하니까 이 한국인의 열정이 엉뚱한 역 프론티어로 골마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전과 종전의 차이가 뭘까? 정전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이제 그 트루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니면 뭐 ceasefire, 잠깐 교전을 멈추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문서를 그 사인할 때는 아미스티스란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아미스티스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평화 체제, 엔딩 오브 워라고 하는 이것의 차이가 뭘까?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전쟁이 뭔가 승부를 내고 끝낸다. 이제 무승부야. 아니면 뭐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겼다. 근데 사실 이 한반도 이 상황에서 무승부로 끝내는 전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허 위원장님, 북한에서 종전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예. 지금 종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이 우리가 이겼다고 확정해달라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사실 북한이 과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을 때에는 사실 53년도 7월 27일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남과 북이 공식 대화 창구는 군사 정전연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남과 북이 아니죠. 유엔군과 북한군이죠. 그때는 사실 북한에서 남한 수석 대표로 미군 측이 나오고 북한 측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업사보로 이제 우리 한국 측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단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북한이 왜 경제가 미국으로 빠져들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민족끼리를 들고 나오고 왜 정전을 종전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5.18을 끌어들여서 안 됐습니다만은 5.18 당시 북한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한의 적하는 다 실현되는 것으로 이제 믿고 저걸 실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에서 그걸 실패작이라는 걸 느끼고 그동안 면밀히 준비를 해가지고 첫째, 둘째 이제 정권이나 이런 급변하는 사태에 어떤 5.18과 같은 이런 상황을 다시 초래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남한 주민들을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맞게 의식화를 시켜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이게 포함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국민적 그 의식의 위험 상태로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아닌 한족의 아이를 가졌던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잡혀가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으로 그 영아를 죽이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인류 보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말하고 다른 차이가 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들은 적은 있으시죠? 네, 그런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죠. 기독교 목사님으로서는 그 경우에 우리 민족끼리를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윤리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먼저 북한 사람들이 그 균질적이지 않다는 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지배 집단 자체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계층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다른 주거지역, 철저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우리 민족이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은폐되어 있는 억압적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남쪽으로까지 확장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함부로 다루는 존재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 전쟁이 끝날 때 정전 협정을 할 때도 그 당시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피가 다르면 하다못해 일본인이라도 다 보내줬어요. 다 송환시켜주고 자기 나라로 다 보내줬거든요. 근데 피가 한국인이면 코리안이면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하다못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코리안, 피는 한국인이지만은 국적이 미국이다, 캐나다다, 국적이 대한민국이다, 그 사람들하고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거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이면 사람 취급합니까? 제가 거기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탈북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한 7년 전쯤에 탈북자분과 얘기 중에 좀 들은 얘기인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형, 북한은 김정일은 100만 명만 필요하대. 100만 명 말고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노동력, 또 여러 가지 향응,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파워는 100만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관심 받기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끼리라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일종의 감성 터치식의 미끼라고 봐요. 예컨대 이제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 진짜 연방제 할 뜻 없어요. 그냥 그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낚시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지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국제적 성격과 민족적 성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닌 이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다 우리보다 힘이 센데 만약에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그럼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두만강에 이렇게 시체가 떠오르는 사진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그 꽃제비들이 그리고 풀을 뜯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참한 걸 많이 봤어요. 그 두만강에 떠내려오는 시체가 코리안, 한국 피를 가진 코리안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뭐 유대인이었다. 아니면 일본인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제일 대충 엉망진창 사람이 저렇게 먹고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삶의 질이 바닥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가장 비참에 떨어뜨린 존재들이 김일성 일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최고 존엄이라고 우리가 숭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사교에 지금 이 정권이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꽃제비 아이들이 이렇게 연변이나 이런데 시장통이나 이곳저곳에 숨어 지내다 보면 중국 현지 아이들하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패싸움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일하던 그 조선족 형제 한 분이 그 아이들 이제 싸우는 장면 그 뒤에 이렇게 뒷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주기를 그렇게 잔뜩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조선에서 넘어온 꽃제비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당해도 쌉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랄까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라를 저 지경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동항하게 만들어서 여기 와서 저렇게 괄세 받고 매 맞고 저렇게 지내게 하면서 그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또 뭐냐는 거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민족을 지금 다시 거론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명백한 기만, 조금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요소, 이런 사항들을 눈 감고 그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저는 이런 거를 조금 반복하게 되는데 어둠을 어둠이라고 지적하는 거로 어둠이 이렇게 잘 극복이 안 되고 빛이 펴져야 어둠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러한 그 종북의 어둠, 이 우리 민족끼리가 가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왜 이 암적 존재가 더 기승을 피우고 있냐? 사실은 빛에 해당하는 자유통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무가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저 상태에 계속 놓아두면 안 된다. 정치권 마찬가지. 정치권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저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선명하게 자각하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암적 존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 뭔가 감성 터치를 통해서 당장 종전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너네 우리 민족 아니잖아. 나가. 뭐 이런 얘기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1945년에 만들었던 유엔이 1950년 북한 김일성이 남쪽으로 쳐내려왔을 때 16개국 참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유엔이라는 것은 무슨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남의 민족이고
이민족이고 우리 민족 해방을 방해하는 그런 외세입니까? 결국은 지금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호려서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로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종전선언 얘기를 들으면서 목표는 비핵화를 견인한다라고 하는데 목표는 숭고해요. 흔히 이제 좌파들이 저지르는 얘기 중에 보면은 말 자체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하자, 전쟁하지 말자. 그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근데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만 보더라도 임금 많이 줘서 근로자를 소득 높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사칙밖에 못하는 겁니다. 방정식을 못해요. 자기들은 굉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깡통이거든요. 지금 이게 외연이 확대돼서 국제 문제, 나라의 중요한 정책 문제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남북 한간에 그동안 합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7.4 공동성명도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고 6.15 공동선언 14선언까지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종전선언 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에도 들어 있어요. 지키냐고요?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이런 선언을 자꾸 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거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김 박사님께서 이제 먼저 하신 말씀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명백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면 가장 중요하게는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인민부터 잘 살리고 그다음에 남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과 민족끼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우리 민족끼리를 제창하는 북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후성해지는가에 따라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서 시 한 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2003년도 2월 달에 쓴 건데 간단합니다. 불쌍한 결의다 내 민족이다. 살아남기 위해 얼어붙은 두만강에 뛰어들었던 온 가족이 야수들이 무차별적 총탄에 두만강의 얼음을 붉게 물들이며 무참히 죽어갔다. 그리고 살아있는 목숨은 끌려갔다.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다. 죽도록 보고 싶어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였다. 그렇게 무참히 죽어간 내 결의가 수천 수만이다. 수십 수백만이다. 그래서 그 땅에선 죽은 시체가 산을 이뤘고 검은 산야는 시체로 뒤덮였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체가 산을 이룰지 그 누구도 모른다.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지 이 시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또 우리 민족을 죽이겠다고 핵을 개발하고 또 우리 민족이 먹고 살겠다고 강을 건너면 총을 쏘고 이런 존재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동조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6.25 때 산화한 사람들 이 나라를 번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사람들 적폐로 만드는 이 정권 이 사람들 정말 요즘에 남노당 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자꾸 이제 우리 민족끼리로 흘러서 그런데 저는 종전선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종전선언으로 해서 비핵화가 앞당겨진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에 앞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이 이 기존의 6.25 남침 전쟁부터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도발에 대해서 먼저 시인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북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가업을 완수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론을 버젓이 두고 종전선언을 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정부는 그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 말도 못합니까? 만약에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선결 조건들을 좀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결론은 북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는 뭐 금방 많은 얘기 하셨지만 그 김정인을 받들고 있는 약 20만 정도 그 사람들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뭐 항상 우리가 뭐 위안부 얘기라든가 뭐 일본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전선으로 이 공산당들이 쓰고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고, 다른 부분들은 필요 없는 자기네들끼리 민족이고. 그래서 이 말장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좌파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의 유의가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 혁명론을 포기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국방부에서 주적만 빼고, 또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피도 뭐 비례적으로 철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대전차 대전차 방호벽도 허물고, 그다음에 군인들 부분도 자꾸 그 뭐 주말 외출 정도가 아니라 야간 외출을 허용하는, 평일 외출까지. 평일 외출. 지금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 어찌 보면 꼴을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짝짝꿍이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 70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이 불을 김정은한테 고스란히 상납하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거기에 동조된 세력과 그걸 이끌어 나가는 주축 이런 그 분자 이런 자들은 이미 그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동조해서 끌려가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945년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니른베르크 법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상관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수행자들이 반인도 범죄를 수행했을 때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태제가 생겼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 정도면 이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 속에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저 정권과 같이 가면 주적이 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밑에서 움직이는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보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사파들은 워낙 그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그 밑에 사실은 건강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온 그 하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요즘에는 보여요. 지금 통일부에서 최근에 북한 인권 예산을 줄였다 그러죠. 북한 인권재단이 작년도에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입법화돼서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108억이 원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야에서 동서 5명으로 해서 재단을 출범하기로 다 하고 재단 사무실까지 다 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재단 사무실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8억 중에 통일부가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한 게 얼마를 했는가 하면 108억 중에 92%를 삭감한 8억만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통일부에서 누가 그런 걸 주도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그 현성월인가요? 현성월이 그 공연할 때 그 문재인 앞에서 그 추태를 부르는 거 보십시오.
그 어떻게 감히 통일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한국에 3살 난 유치원 어린이를 내놔도 그렇게 그 유치한 추태를 부리지를 않습니다. 종전선언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부 장관조차도 연내 종전선언을 말했거든요. 이분이 원래 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적 지원 전문가예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남과 남한이 군사정전위원회 조인식에 참여도 하지 않는 남한과 그다음에 직접적 당사자로 조인한 북한 측하고 둘이 미국을 배제하고 실제 종전 선언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이 문제는 둘이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둘은 이미 종전 선언을 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뭐 돈이나 힘으로 이렇게 전화되는 방법을 구상을 하다가 이번에 뭐 국회에서 비준 아니 선언을 비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원래 비준이라는 개념, 그 레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렇게 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희가 이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스탈린이라는 사람 밥맛 떨어진다. 공산주의가 너무 싫은데 지금 당장 너무 큰 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손잡겠다. 그래서 히틀러 그 전체주의를 이렇게 이겼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더 엄청난 그 위협으로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냉전이 있었는데 그 냉전이 형성되고 나서 트루먼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에 자유의 깃발을 갖고 올 때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자유를 지켜주고 이 나라의 경제와 번영을 지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지 그들이 적입니까? 우리 민족,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도운 중국,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왜 이런 그 가치 전도 착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엔 사령부죠. 클라크 사령관이 그때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 휴전협정을 조인을 할 때 그 클라크 사령관은 우리 나라도 그때 참전을 했던 한국 군인들도 일단 이임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유엔사는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임종석과 문재인 말고요. 진짜 우리 민족, 이 자유와 번영과 그다음에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이 민족은 여전히 유엔사를 대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엔사 해체되지 않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끼리 종전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남과 북이 저는 야만으로 연대하고 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본과 동시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전환기 정의 트랜지션 저스티스라는 게 사실 이 종전 문제를 다루는 게 제 본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는 같이 뛰어들고 있는데 6.25 전쟁 문제의 핵심은 그 당시에 도저히 승부를 내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승부 내지 않고 멈춘다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교전이 멈췄기 때문에 사실상은 종전과 같은 효과지만은 지금까지 70년간은 그래 승부 내지 않고 70년 살아본다. 70년 지났는데 승부가 났어요. 300만이 굶어 죽고 수십만이 도망을 쳐 나오는 그런 사회가 이긴 사회입니까? 근데 핵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겼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전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회자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코드 가운데 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굉장한 그 거짓 평화죠. 심지어는 요새 지금 금방 떠올랐던 드라마는 TVN에서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무슨 저기 선샤인. 거기를 보면요, 거기에 있는 코드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 심리하고잖아요. 그 미국은 굉장한 그
조선 그 어떤 사대부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적이라고 하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감성적인 부분에 모르는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북한과 남한이 같은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서 이런 그 젊은이들과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 코드가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아요. 어젠가요? 김영철이가 폼페오한테 비밀 편지를 보낸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워싱턴 포스트. 예,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종전 선언도 건너뛰어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종전 선언 혹은 평화 협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누구든지 호전적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말하고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고, 거짓 평화를 얻느니 전쟁을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가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겁하고 음란한 평화를 선택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진짜 평화를 선택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넘어버려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연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사실 북한하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희생할 수는 있어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의를 희생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는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무산되고 김영철 비밀서한 얘기가 나오면서 종전선언도 지금 브레이크가 일단은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자 지금 광화문에서 뭐 통일을 지향한다는 단체들이 벌써 미국을 향한 그 압박성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전선언이 일어나면,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면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 뭐 한미동맹, 또 국가안보법 철폐 이와 같은 거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민간 파트에서. 뭐 이게 제가 지나친 기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혼란을 틈타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인도 범죄자로서 김정은 또 김씨 일가를 분명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색깔론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모략해 왔었는데,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것은 아주 그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원리로서 저 휴전선 이북에서 70년간 극악하고 대량의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것은 끝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 편에 서면 안 되고,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더 이상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이렇게 이런 데로 방치하지 말고 재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70년 동안 한미의 관계,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던 대한민국을
이제 문재인 정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70년의 동맹관계의 국제적인 질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선택할 것이냐.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이제 그 민낯이 보인 그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당국자들은 몇 사람이 안 되죠. 그리고 북쪽에도 몇 사람 안 되고 남쪽에도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착란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방향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의 과격한 시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통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념적으로 동의하고 있던 어떤 그 세계관,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방어용 대전차 그걸 왜 그걸 파괴합니까? 아니 공격용도 아니고 방어용인데 그거 놔둔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장 해제하면 상대방이 무장 해제 할 거다. 이거는 그냥 내 착각인 거죠, 착각. 근데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철부지들이, 이 무능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들을 개선하는 것보다 우리 이웃들에게 한마디 더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워낙 엉터리들이라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일까?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죽이면 피가 같다고 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겠습니까?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와서 같이 피를 나누고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들이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바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만약 종전을 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인권과 동포 그리고 이웃사랑, 민주주의, 박애, 인도주의 이런 가치들이 승리를 해야지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그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민족입니까? 지금 한국 정부를 포함한 반역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돌이켜야 합니다. 전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서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상다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